지방이나 광역시가 특히 심하거든요. 수도권도 좀 그래요. 수도권도 뭐 뉴스에 또 안 나오는데 수도권의 청약 올 보면 봄 얘기 드리면 2, 3월에 29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23개인가가 미분양이었어요. 심각한데 그게 조명이 안 돼요. 전체 경제적인 패턴에서는 IMF보다 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IMF 때를 넘었어요. 이것도 뉴스에 잘 안 나오죠. 지금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 하는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와 그 가계 긴축에 대한 어떤 투트랙 전략, 금리는 인하했지만 대출 금리는 도리어 가상금리를 얹어서 높여놨고, 그리고 12월 달에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스트레스 DSR 그 금리를 정하거든요. 가상금리. 작년에 1.5%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 중에 DSR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였으니까 1.5에 반의 반을 상반기 때 했잖아요. 네. 요번에 하고 내년 되면 이제 100% 적용한다 그래서 1.5%가 들어가는 건데 내년 7월이거든요. 근데 그 가상금리를 발표를 12월에 다시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총재라도 은행들하고 협조해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한 2점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확 됩니다. 0.5 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대출 받는 분들이.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침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부동산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또 오도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돌리면서 0.25를 안 내리면 터지기 직전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와중에 다행히도 미국이 또 비컷을 해주니까 따라가면서도, 근데 조건부를 많이 달잖아요.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말은 이쁘게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시 건전성 개선 방안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말이 묘하잖아요. 거시 건전성 개선. 그러면 가계부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농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편에서 제가 기재부를 처음으로 역사상 하는 총재에서 방문했다. 거기서 앉아서 무슨 왕게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겠죠. 직원도 많이 데려가셨대요.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요번에 금리 인하한 거 직전에 갔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확실히 한다고 말한 지가 2년째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뭐 이쪽 분야는 어떻고 이쪽 분야는 다 얘기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사 한 줄이 안 나요. 찾아간 거 딱 멘트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하는 총재가 방문했다. 역사적이란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제가 찾아봐서 좀 안 건데 그러면 뭔가 심각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럼 경제 침체가 오는 경로는 뭐죠? 아까 소비 둔화가 되고 내수가 둔화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 원래 이 경제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 그 패턴으로 빠지면 오래 가요. 1, 2년 갑니다. 근데 그때 이게 못 받쳐주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이미 경제 침체 둔화는 이제 예측하고 있고 위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뇌피셜로요. 전 세계 어디서 뭐가 터져가지고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으로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론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걔가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AI가 특별한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이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 모습이 나타날 타임이 됐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배탈이 나면 쉬었다 먹잖아요. 네. 그래야 또 막 먹다 입이 좀 입맛이 좋아지면 또 막 먹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암만 경제 이론을 하는데도 왜 맨날 경제 호황 불황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자연의 법칙 같아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이 좋으면 한 20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또 100년.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뭐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인생 살면서 머리에 조금 깨고 30대면 머리가 좀 깨잖아요. 사회를 알고. 그때부터 딱 3번 겪었다. 3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10년마다 98년, 2008년, 그럼 2018년인데 18년일 때 탄핵이 일어나면서 막 어떤 개념이 순간적으로 엉켜가지고 얼떨결에 또 탄핵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인수위도 없이 되니까 못 가리고 그냥 간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금리 막 0%대로 가니까 네. 이게 겹치면서 이게 좀 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문제들이 생긴 게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건설회사가 큰 놈이 자빠지고 뭐 이런 게 뭐 하이니 법칙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잘 넘어갈까?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 보여서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1년을 잘 지내시면 안 오면 고맙고 오면은 준비를 한 사람은 피해가 덜 하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경제 침체나 둔화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하게 부동산 PF 부실로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부동산 PF 기법이나 그 캐시폴러 있잖아요. 전문성이 좀 미국보다 떨어졌습니다. 해외 선진국보다. 그래서 PF의 개념도 이제 PFV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한 2, 3 적어도 15에서 20% 있는 상태에서 사업성과 이제 그걸 보고서 대출하는 게 전세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그 대목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계약금 5% 갖고 땅을 사고 이런 올라주는 시스템에서 그걸 돌리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더라도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분양가 높여가지고 팔리면 이거 돈을 버니까 그 탐욕이 계속 건설사한테 퍼져나가는데 그때 은행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은행들 왜 방카슈랑슈 뭐 이러고 이래서 갑자기 오픈되면서 보험회사들 뭐 오픈되고 막 이렇게 막 개방이 됐잖아요. 약간 그 금융 중에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익 모델이 좀 약해졌습니다. 한때. 그때 부동산을 잘 모르는 그 지점장들 특히 뭐 수협, 농협 이런 분들이 이거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세게 줬는데도 또박또박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이 오를 때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뭐 가계 대출하고 막 억지로 뭐 사람 잡고 기업 탐방해가지고 기업 실사하고 막 힘드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거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이 금융기관에서. 근데 1금융기관은 이미 2008년도에 트레이닝을 했어요. 저축은행 할 때 같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1순위는 메이저고 2순위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들이 욕심이 나서 자기들이 1순위로 대출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11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우리 메이저 은행들도 손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메이저 은행들은 요번 이 상승기에 대출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들어보신 IFR 바젤 3 있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하게 무리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1금융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1순위 안전하게 땅값을 2배 비싸게 사서도 50% 앞에만 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이고 중요한 건 이 금융기관들은 뭐예요? 1금융기관에서 안 해주거나 좀 이자를 더 받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딱 계산해 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도 레고란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터져가지고 좀 버벅버벅 되다가 2022년에 또 금리 인상하면서 툭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순간적으로 신용경색이 왔을 때 현장들의 대출 금리가 조달 금리가 평소에 4에서 5%였는데 이때 갑자기 8에서 15%까지 뜁니다. 뛰고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1년 동안 막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정된 게 한 12%예요. 메이저들도 막 7, 8%에 가고 잘해야 6%고 다들 막 8에서 14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동산 현장은요. 뭐 어떤 형태로든 자금이 모여서 분양을 하고 이럴 때 총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총 수익률이. 이거를 뭐 나눠 갖는 건데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자들이.
근데 지금 이자 돈 12%면 어떻게 돼요? 2년이면 24%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10월이 다 만기예요. 만기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몰라도 올 봄에 롯데건설이 흔들렸었어요, 살짝.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영 터졌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열심히 막았잖아요. 우리 세금 열심히 퍼부어가지고 막았어요. 잘 일단 막았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영부영하다가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문제 뭐냐면 경매 공매를 했는데 시장 가격하고 안 맞으니까 낙찰이 안 돼요. 그냥 유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이금융관에서 못 팔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저 정부는 강제로 또 팔라고 그래. 여기서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최근은 아니고 한 5달 전에 대주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주단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현장이 있으면 보통 뭐 메이저가 1순위에 20% 대출하고 뒤에 20-30%를 이제 뭐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이나 증권사들이 3순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주단이 다 끼잖아, 이 사람들이.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같이 협의를 하다가 뉴스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30년 했으니까 들은 얘기거든요. 팩트인데 대주단에서 몇 개의 저축은행이 아웃됐습니다. 아예 나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거는 괜찮은데 1금융, 2금융, 3금융이 같이 있는 거는 얘 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현장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선 메이저나 2군 중에서 메이저는 말고 2군 중에서 지금 막 정신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가 또 안 나는 게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자 허덕이고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그 사업을 시행한 분은 힘들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자 돈도 못 내는데 경매도 안 나가는데. 그럼 옛날에는 이게 보도에 잘 나왔어요. 지금은 언론이 약간 아시죠? 안 나와요, 뉴스가. 저는 근데 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PF의 심각성을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이나 광역시가 특히 심하거든요. 수도권도 좀 그래요. 수도권도 뭐 뉴스에 또 안 나오는데 청약해가지고 수도권에 청약 올 보면 봄 얘기 드리면 2, 3월에 29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23개인가가 미분양이었어요. 심각한데 그게 조명이 안 돼요. 그거를 갖다 그 뭐 이복현인가 뭐 그 양반께서 자꾸 그걸 감춘 어떤 액션이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막 신고까지 다 시잖아요.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화가 난 거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더 이렇게 꼬아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가계부채 안 줄이니까 자영업도 지금 소비가 안 되니까 못 살아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팀원까지 터지고 말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이제 PF 문제 돌아볼 이제 여력이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구제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신탁사하고 새마을금고까지 PF 지원 대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분명히 어디서 펑 하고 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터지면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IMF보다 심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쪽은 전체 경제적인 패턴에서는 IMF보다 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IMF 때를 넘었어요. 이것도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유튜브를 찾아보셔야 돼요. 좋은 유튜브 하시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유가 있더라도 좀 쉬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앞으로 한 1, 2년에서 3, 4년은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재정비가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그 시간 타임라인을 잘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 확실한 시그널 이것만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자영업자 연체율 하나라기보다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늘어나느냐 안 나느냐를 정부는 체크하고 있을 거고요. 제조업 재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이 자꾸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 침체에 아주 직격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호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깊게 들어가 찾아보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되시겠다. 저한테도 카톡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요즘 할인 행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카톡에. 하도 뭐
이상한 저 뭐 세일하는 포털도 많지만 공스킨이라고 제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카톡에 딱 오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와, 900원? 이 뭔 소리지? 그랬더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한 많더라고요. 50가지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그렇게 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수출길이 막혔거나 만들어놨는데 대리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대리점이 문을 닫았거나 뭐 그렇겠죠? 아니면 공장도 수도하고 하면 이게 더 돈이 들잖아요. 돌리는 거 네. 돌려야 되니까. 그걸 본 것과 동시에 티몬하고 IMF가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추. 저는 예전에 양복 입는 걸 조금 즐겨해서 비쌌잖아요, 옛날에. 네. 지금은 껌값입니다, 양복이. 진짜로요. 막 명품들도 세일이 막 넘쳐납니다. 저는 이 모바일 쇼핑을 좀 자주 하는데 조금 팔아주니까 엄청 와요.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양복 브랜드 있는 것들인데도 중 브랜드이잖아요. 명품은 안 되고 그 회사들이 잘 팔리면 그렇게 막 떨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거의 뭐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막 10분의 1 가격으로 막 파니까 그럼 뭔가 유동성이 약해졌으니까 회사가 정리하겠죠. 그게 지금 저 2년째 저는 좋아요. 싸게 사니까. 근데 과잉 소비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볼 때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해서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이제 나사 공장 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사 뭐 파는 분이 계신다. 나사 공장. 나사가 안 팔리면 분명히 뭐 노트북이고 사진기고 이 마이크고 다 나사가 있잖아요. 그 원청인 나사가 덜 팔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나사가 덜 팔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1, 2년 안에 침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제 있어요. 공구상가 이런 데 있어요. 다방면으로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재고율이 지금 10살이 지금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하나의 키워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BC카드에 ABC 분석 리포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BC카드에서 들어가시면 아니 그냥 구글에 ABC 리포트 딱 쓰시면 뜹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짓말 같은 소비 감소에 대해서 쫙 매월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